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산업단지의 고용 추이와 일자리 창출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저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는 사실은 학술 연구에 가깝다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정책 기획이나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 연구의 성격이어서 저희가 사실 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정책 이슈들을 사실은 선생님들께 좀 보여드리고 좋은 코멘트를 받기 위해서 한국경제지리학회 발표 자료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의 지금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현상을 잠깐 살펴보고 산업단지 내에서의 고용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 요인을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했다기보다는 선행인구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어떤 요인들이 산업단지 고용 창출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지를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내에서 일자리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는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을 공간적으로 집적시켰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전체적으로 1220개 정도인데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49%에 달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가 고용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64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구로공단이라고 속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수출산업공단이 조성된 이후에 벌써 56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많아지고 업종 구조고도의 지연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산업단지가 많아서 정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산업단지 전체적인 어떤 고용 추이를 살펴보고 실제로 산업단지를 통해서 좀 더 고용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패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 그 자체가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인 고용이 감소하는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이죠. 세대 산업에서 고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경기가 부진해지면 그에 따라서 생산이 줄고 고용도 동시에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황기를 벗어나서 호황기에 접어들게 되면 다시 생산과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그런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생산은 증가하고 있지만은 고용이 하락하거나 정체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최근 들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산 자동화나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들이 많이 생산 현장에 적용되면서 생산량의 증가에 비례해서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고용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추계되기 시작한 1963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생산과 고용의 추이를 살펴봤더니 84년이나 98년, 2009년처럼 세계적인 어떤 불황기에 우리나라의 고용이 단기적으로 정체 혹은 감소는 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쭉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GRDP, 경제 전체적으로 전 산업을 포괄하는 고용 추이는 전반적으로 양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현상을 제조업의 국간에서 살펴보면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1970년대 이후부터 통계를 가지고 보게 되면 고용을 동반한 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90년 초까지는 여전히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다가 91년부터 2009년까지는 생산이 증가했지만은 고용이 감소를 했고요. 그러다가 다시 2009년부터 15년까지는 쭉 고용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서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성이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내에서 어떤 부분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걸 살펴봤는데 주로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한 업종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종들이 주로 생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감소한 업종들입니다. 전기 및 전자기기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섬유 및 가죽 제품 제조업입니다. 특이한 것은 운송장비 제조업은 생산과 고용이 모두 같이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 유형별로 고용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그냥 우리가 선언적으로 알 수 있듯이 공업 구조상으로 봤을 때 경공업은 전기간에 걸쳐서 95년부터 2015년간에 고용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중공업 분야는 고용이 플러스를 기록했고 산업 형태를 생활 관련 기초소재 가공 조립 산업으로 구분했을 때 생활 관련 산업의 고용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기초 소재는 거의 정체 상태, 주로 가공 조립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단지 내로 국한했을 때 산업단지 고용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 산업단지 내 종사자 숫자는 약 222만 명입니다. 지난 11년간 연평균 3.9%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국가산업단지 종사자 숫자가 약 109만 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서 일반 산업단지가 97만 명의 고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단지 유형별로 조금씩 성장세가 다른데요.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전체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 다시 말해 49%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2008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 산업단지는 2008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고용 증가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일반 산업단지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의 고용 지표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산업단지당 고용이나 가동업체당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규모가 작아지면서 기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생산액당 고용이 오히려 증가했고 생산액 연평균 증가율보다 고용 증가율이 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분명한 현상은 뭐냐면은 최근 2, 3년간에 산업단지 내에서의 고용 감소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용 추이들이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국 굉장히 특이한 구조 중에 하나인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표들이 앞으로 아마 2, 3년 후에 후행성을 갖고 아마 좀 악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의 업종별 고용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2008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계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22.2%로. 그런데 이제 2017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비중이 그러니까 증가세가 좀 둔화되면서 2008년에는 2017년에는 전기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비해서 감소폭이 큰 업종은 비금속, 그다음에 섬유호복, 목조종이 등과 같은 그런 경공업 분야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고용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업단지 유형별로 고용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4가지로 유형화했는데요. 일단은 가공조립 산업의 비중이 높으면 업종 구조가 고도화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당 종사자 숫자를 가지고 기업 규모를 판단했을 때 우측 상단의 1상하는 기업 규모가 크고 업종 구조가 주로 가공조립 산업 중심 산업단지, 다시 말해서 창원이나 군위국가 산업단지 같은 그런 단지가 유형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왼쪽 상단의 유형의 산업단지는 기업 규모는 크지만 업종 구조가 소재산업 중심의 산업단지, 주로 이제 여수 같은 석유화학단지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유형 3은 좌측 하단과 같이 기업 규모가 작고 업종 구조가 경공업 중심 산업단지인데 대표적으로는 한주출판 국가산업단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유형 4는 기업 규모가 작고 업종 구조가 다양화되어 있는 남동산업단지라든지 시화산업단지가 해당되겠는데요. 이 산업단지의 고용 현황을 간단하게 주마가던 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업단지 모두 대부분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지별로 살펴보게 되면 창원국가 산업단지의 경우는 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력업종인 기계산업 중심의 가공조립 업종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굉장히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거나 감소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유국가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업종에 가공조립 업종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창원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수 같은 경우는 기초소재 중심의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기초소재 산업 중심으로 고용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가공조립 산업도 약간, 그다음에 비제조업 업종도 크게 증가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주 출판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인쇄 쪽이기 때문에 생활관련 업종, 비제조업 쪽은 이제 많이 줄어든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동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영세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단지인데요. 그러니까 내에서도 보면은 가공조립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기초 소재 산업 분야의 고용 증가율이 특히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와 산단 같은 경우도 남동과 비슷한 고용 증가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동과는 달리 주로 가공조립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적극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자면 일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GRDP 기준으로 국가 모든 산업을 포괄하는 고용 성장률은 그러니까 어쨌든 생산과 고용의 양의 동조성을 시현하고 있지만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2015년 이후에 생산과 고용의 탈동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제조업 내로 국한해서 봤을 때는 중공업과 가공조립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고 산업단지 내에서도 특히 가공조립 산업의 고용 비중이 60%를 상회할 정도로 굉장히 고용 비중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경공업의 고용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가공조립 산업 중심으로 업종 구조 고도화가 필요하고 연관다각화를 통해서 그 산업단지의 업종을 고부가치하는데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고용 창출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과 상관관계가 낮은 요인 두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생산액은 산업단지의 고용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하나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생산액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고용이 5만 명 이상인 단지에서는 이와 같은 가설이 기각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김성근 이유배 교수의 분석에서는 창국과 산단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생산액 증대가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가동률 역시 산업단지 내에서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동률이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상용직 일자리 창출 기회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창업 역시 소위 말하는 산업단지 내에서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체 수가 늘어날수록 산업단지 내에서의 고용이 늘어난다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주 여건도 산업단지의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걸로 그런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산업단지 내에서의 고용과 상관관계가 낮은 요인들로는 수출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범철 교수님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제조업체 패널 자료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는데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음의 부호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후배 김성건의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고용 창출에 부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의 다양성 측면에서 봤을 때 산업 다양성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는 일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김계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즉 산업이 특화도가 높을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다양성이 높을수록 고용이 증가하지만 5만 명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에서는 더 고용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상관관계가 높은 업종과 요인과 낮은 요인들을 조금 저희가 살펴보고 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단지 내에서의 어떤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산업단지 내에서의 업종 구조 고도화가 아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일단 첨단 신산업과 서비스를 위한 입지 공급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가공산업 중심의 그런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의 업종 고용 창출 역량이 굉장히 강한 걸로 나타나고 있고, 제조보다는 이제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역량이 강한 것은 모두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입지 제도 자체가 20세기 제조업 중심의 입지 공급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대도시 기반의 어떤 입지를 원하는 첨단 신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입지 공급 방식을 통해서 도심 내에서의 어떤 빌딩 형태의 오피스 파크의 조성이라든지 임대단지의 공급 확대, 조금 이따 발표하겠지만 유승환 박사님이 발표하신 바와 같이 대학 내에서도 소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과 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지 공급을 좀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주기업의 업종 전환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겁니다. 급속한 기술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 제품의 판로를 상실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가령 뭐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는 이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이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이렇게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내연기관차에 쓰이던 소재 부품들이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좀 더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이 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 제공과 정보를 공급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은 정책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미흡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업종 전환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센터를 산업단지 내 시범적으로 좀 구축하자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업종 전환 지원센터는 일단 산업단지 내 일정 공간을 활용해서 아니면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업종 전환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에 이 내에서 기술 지원과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전문가 컨설팅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관련 업체의 업종 전환 혹은 재직자들의 새로운 업종 전환에 필요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산업단지 내에서의 어떤 그런 새로운 고부가치 업종으로 어떤 전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산업단지 내에서의 제조 창업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대기업 위주의 기존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대기업 종속적인 어떤 거래 구조화에서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 분야에서의 작업은 서비스 분야의 창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서 제품 판매까지 같이 사슬이 복잡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 창업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제 메이크 운동을 포함해서 앞으로 제조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재직자들이나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조 창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업 희망자 간의 인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업들을 진행하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내에는 핵심 지원센터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들어와 있지만 내에 컨텐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조 창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필요한 일정 정도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소위 말해 제조 창업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시장 진입이 가능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중심의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대기업 의존적인 사업 구조에서 기업들이 탈피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기업들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정 정도 이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을 모아서 이 기업들이 원하는 플랫폼 형태의 어떤 기술을 발굴을 해서 상향식 기술 개발 노력을 통해서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고 이를 통해서 대기업 종속적인 기업 간 거래 구조에서 중소기업들이 탈피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이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술 개발 사업들은 특정 R&D 프로그램이 한 소수의,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정부 예산이 R&D 사업에 많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수혜 기업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를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로 그러니까 좀 더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 협의체를 통해서 산업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 프로젝트 R&D를 수행하고 이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를 통해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다음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뭐 산업단지 인근의 정규여건이나 근로자 후생복지 시설들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산업단지에 근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생산환경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정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산업단지 내에서의 복지환경 이를 넘어서서 산업단지 경관뿐만 아니라 물환경까지도 포괄하는 형태의 산업단지 정주공간 개선과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까도 산업단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이와 같은 정주 및 근로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20세기 공업 중심의 제조업 중심의 이제 공업단지로는 더 이상 산업단지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슬라이드인데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는 주로 제조기업 중심이고 성장 성숙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원도 기존 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방식도 각 부처에서 파이프라인 방식에 의해서 개별 기업들에게 이렇게 파이프라인 방식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내리꽂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는 종속적 거래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어떤 기업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지금 현재 산업단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거기다가 지자체가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국가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배후도시와 기능적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만 많이 들고 실제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재의 산업단지 모습을 바꾸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기업 종속적인 거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좀 발굴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들이 융합되는 형태의 복합적인 어떤 업종 구조로 산업단지의 모습을 좀 바꿔 나가면서 산업단지의 생태계를 다양하기 위한 제조창업 혹은 도시창업자들을 위한 위탁생산,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단지 내에서의 신산업 창출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들을 병행하고 지금 현재 스마트 산업단지 사업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에 따라서 발생하는 산업단지 내에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어떤 산업단지 발전 모형을 만들고 중앙부처 지원 사업도 산단 핵심 플랫폼이라는 공통된 어떤 그릇 속에 모든 부처의 지원 예산을 담아서 산업단지 내로 뿌려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산업단지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새로운 발전 모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의 이승환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PPT의 컷은 여러 컷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경제지리학회죠. 경제지리학 쪽에서 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그냥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대학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지리학 지금 우리 저널에도 많은 논문들이 있었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논문들이나 관심은 산학협력, 그러니까 산학협력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또는 대학의 어떤 R&D, 대학의 교원, 학생 이런 역량을 활용해서 지역과 어떻게 연계할 건가라는 쪽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칭해서 본다라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조직으로서의 대학에 대한 관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뭐 여러 다른 어떤 분야의 글들을 보거나 할 때도 사실 대학의 중요성은 이런 조직으로서의 대학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 공간, 대학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시설 자체가 기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조직으로서의 대학과 물리적 단위로서의 대학에 대한 어떤 두 가지의 관점이 좀 결합될 때 우리가 지역에서의 핵심 거점이라거나 또는 뭐 지역의 어떤 내생적 발전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캠퍼스 혁신 파크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발표를 하신 산업연구원의 홍진기 박사님과 이제 오늘자로 교체가 되신 건가요? 아직 아니죠. 지금 경제지학회장인 정성훈 교수님과 제가 지금 저희 세션이 키아트 세션인데 2014년도에 저희에게 원고를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키아트에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썼던 원고가 뭐냐면은 캠퍼스에다가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캠퍼스 내 소규모 첨단 기업들이 나름의 우리가 혁신지구라고 얘기하던 집적지구라고 얘기하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2019년도에 제도화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제도화가 됐지만은 여전히 아직 좀 미비한 부분들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목차는 여러 가지가 7번까지 너무 많습니다만 결국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조금 전에 어떤 그 경제지리학에서 대학에 대한 관심의 확장 및 환기가 되겠습니다. 뭐 그 목적은 보시면은 뭐 될 것 같고요. 기존 연구에서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대학의 본연의 목적이라고 했던 교육과 연구 외의 뭐 제3의 목적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어떤 분들은 제4의 목적이라고도 최근 얘기하고 이런 지역사회라거나 지역 발전 쪽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그 논문에서 결국 최근 우리나라의 지역들이 추구하는 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갖춰야 될 조건과 그다음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비교해서 글을 써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컷은 이를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즉 어떤 인적 자원, 보통 저희가 혁신 생태계를 요약해서 얘기한다라면은 쿨한, 그러니까는 조금 뭐라 그럴까, 쿨한 인재, 그리고 활력 있는 장소, 그리고 열정 있는 기업, 이런 부분들을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들을 갖추기 가장 쉬운 곳이 대학이다라고 보는 게 아마 기존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대학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제 대학 부지를 활용해서 산업단지를 만든다거나 하죠.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과학단지, 뭐 기술단지라고 칭해지는 것들이 그것들인데요. 세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약 19.5%의 과학단지가 또는 시간은 조금 경과된 자료입니다만은 유럽 연합만을 가지고 본다라면 전체 66%가 대학 캠퍼스 안에 소재하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학에서 기업들이 실제로 기대하는 게 뭐냐라는 건데요. 저희가 대학과 기업, 대학과 지역을 이야기할 경우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대학의 R&D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네덜란드의 사례를 가지고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기업이 대학 캠퍼스에 입지할 경우에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라고 봤을 때 네덜란드의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 대학연구단지라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우입니다만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학생들의 활용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서관이라거나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정보망이라거나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여기 실험실이라거나 클린룸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학이 가지고 있는 회의실이라거나 구내식당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권이거나 특히 서울이나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런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은 지방으로 갈수록 중소도시로 갈수록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금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와서 왜 대학과 지역을 다시 한번 얘기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대학과 어떤 지역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단순한 산학협력을 떠나서 최근에는 더욱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대학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한 달 정도가 조금 지난 것 같은데요. 한 종편 뉴스에서 제가 보고 놀랐는데 부산대의 합격자 75%가 입학을 포기했고 경북대의 경우에 지난 5년간 3,000명이 자퇴를 했다. 이런 어떤 지역 대학 내에서의 그 학생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이것이 대학의 재정 위기로 닥칠 거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어떤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대학이 이 기본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는 일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청년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되어 왔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어떤 직업 분류상에 조금 고급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점이 기역 라인 위쪽으로만 결정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들 인력이 조금 더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하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으려면 1차적으로는 그 인력들이 가진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이 뿌리를 두고 있는 대학과 조금 먼저 접근해서 어떤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가장 저희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부터 많이 이야기됐던 빈공장 경제, 대규모 생산 시설 중심으로 지역 경제를 육성을 했더니 그것들이 결국은 지역 경제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표는 현대중공업 공산중수소가 문을 닫음으로써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던 사업체였죠. 그것이 기업 대기업의 전략에 의해서 문을 닫음으로써 조선산업이 부산에서 거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에 기대어서 활성화되었던 지역의 상가들이 거의 과거에는 공실이 거의 없던 상태에서 지금은 전체 상가의 30% 가까운 공간이 공실로 남아있는 개멸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더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뿌리를 내린 기업의 육성이 필요하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지역에서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해보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연구개발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어떤 여러 사업화 기반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업화 기반들이 수도권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기반들이 굉장히 약해서 동일한 아이디어로 동일한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사실 소요기간이 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러한 와중에도 본다라면은 이러한 사업화 기반을 지역에서 구비하고 있는 곳이 대학이라는 거죠. 특히 거점 공립대들을 중심으로 이런 기반들이 상당히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어렵게 거쳐서 사업화에 성공을 하고 시장에 진출을 하더라도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결국은 입지 공간이 필요한데요. 앞서 홍 박사님 말씀하셨던 국가산업단지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도심에서 먼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들이 입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부지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종업원들을 이동시킬 능력이 있고 아주 사소하게는 구내식당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통근 수단도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성장 단계의 기업들이 이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들이 지역에서 상업하고 지역에서 사업화를 하던 과정 중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도시 지역, 특히 서울이라거나 이런 수도권 지역으로 다시 유출되는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요구하는 요소를 그래도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곳이 대학과 그 주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그 역할이 강조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과연 대학은 실제 그런 역량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결국은 문제잖아요. 이 컷은 제가 이 우리나라 대학의 중요성, 지역 발전에서 대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미국의 MIT나 스탠포드하고 우리나라 대학하고 비교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컷은 그래서 넣어놓은 건데 스탠포드에 관한 그런 경우도 팔로알토도 시 사에서 일부를 카피해서 그냥 그대로 넣어둔 것입니다. 물론 스탠포드의 경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정말 세계적인 대학 중심으로, 세계적인 대학이 지역의 곳곳에 있어가지고, 이를 중심으로 어떤 혁신지구가 꾸려지면 참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스탠포드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미국 동부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 지역이었던 곳에서 이들이, 주변 지역과 같이 성장해서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했듯이, 저는 지역과 대학의 어떤 동반 발전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본다면은, 현재 우리나라 대학이 MIT와 같은 수준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개개의 어떤 대학들을 살펴봤는데,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식 창출이나 창업 교육, 그 다음에 교원 및 학생 창업, 그리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이용 장비, 이런 측면에서 아주,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경우에 저희가 이런 주제로 토의를 하다 보면은 그거는 서울에 있는 일부 대학의 어떤 이야기 또는 지방에서는 소위 우리가 과학기술원이라고 부르는 일부 학교의 이야기로 간주를 하셔가지고 수도권과 지방을 한번 제가 대학을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나머지 요소들은 말씀들이 그냥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이 컷에서 지역대학의 연구비 및 기술 수입료라고 하는 것을 수도권과 비교한 표가 있는데요. 연구비는 투입이고 결국은 기술 수입료는 어떤 거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지역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대학들이 투입은 전체의 75% 수준입니다만은 산출은 80%가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을 대학에 흔히 얘기하는 수월성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교원당의 그 연구비와 그 다음에 국제저널에 나온 어떤 논문들이라거나 기술 수입 이전료라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학생들의 창업 지원과 그 성과, 그리고 공동이용 장비를 정부의 R&D 자금으로 비축을 했을 때의 그 성과 등을 수도권과 지방의 대학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저희가 이것이 우리나라 일부 대학이 가진 역량이다라고 폄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즉 그만큼의 어떤 대학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대학들이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이런 그래프에 보시면은 수도권이 아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원이 4~5개가 늘 붙어 다니는 앞쪽에 있는 게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조금 왜곡된 경우입니다. 이게 과학기술원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걸 제외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대학들이 가진 역량을 그렇게 쉽게 폄훼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많이 했었어요. 대학을 활용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뭐 보시는 것처럼 상한 융합지구라거나 뭐 신규 창업 직접 기업들 같은 것들도 있었고 또 대학을 지역 커뮤니티 발전으로 이끌기 위해 했던 서울특별시의 캠퍼스 타운제도 또 있었고 부산시에서의 대학 3학년 연구단지라거나 이런 제도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도들이 가지는 한계가 대부분 대학의 일부 랩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걸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한다라거나 하는 어떤 그런 접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을 전체로서 통합된 어떤 하나의 시스템으로 대학 자체를 봐주는 게 아니라 그 각각의 단위를 그냥 쉽게 띄어서 뿌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가진 기능이라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띄워놓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이런 전체적으로 고려한 접근들은 굉장히 약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결국은 대학 내에서 기업을 육성하고 대학을 혁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필요한데 대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교육부 소관이고 과학기술원은 과기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육부 중심의 어떤 정부 시책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타 부처들은 저긴 우리 영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계가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대학을 활용한 대학을 혁신적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첫째 제도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법을 바꿔서 올해 3월부터 산업입지법이 바뀐 입지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이 요지는 그렇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 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다.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공업단지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공업단지는 아니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업종조차도 교육부라거나 중기부, 과기부, 국토부 이런 데서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는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첨단지구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학 법인이라거나 대학 재단이 이런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바뀐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취지에 따라 가지고 올해부터 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본다라면은 많은 대학들이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없이 많은 대학들이 상당히 여유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이 교지 확보율, 교사 확보율을 고려하더라도 굉장히 여유 있는 부지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몇몇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캠퍼스 유형별 이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제기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로 공과대학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만은 이미 학계 내에서도 대학 캠퍼스나 또는 그 인접 지역을 이런 어떤 산학인들의 직접 단지로 만들어서 이거를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끌어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2017년에는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국회에서 이제 개최됐던 세미나에서 그러한 필요성들을 총장님들이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건으로는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성숙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선도 사업이 추진됐는데 아직까지 그 선도 사업을 또 그리고 올해 신규로 내년이죠. 신규로 이제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제도적으로 많은 게 정비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추가적인 고민을 위해서 던지는 제 스스로의 퀘스천이자 또는 다른 분들께 던지는 어떤 그런 그 요청하는 그런 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동안 대학이라는 게 우리가 산업부문 쪽의 역할은 창업생태계 쪽에 너무 많은 부분이 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단순히 창업생태계 쪽뿐만이 아니라 성장한 기업들을 가졌던 베이스로 하는 창업생태계와 혁신생태계가 결합된 공간으로서 한번 보고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지금도 기업가형 대학이라거나 대학 캠퍼스의 활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공과대학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많이 되고 계세요. 또는 대학 총장님들을 중심으로요. 근데 저희가 외국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한국에도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몇 논문들을 본다라면은 기업이 대학에 입지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요. 공과대 교수님들과의 협력 못지않게 사회과학 계열 교수님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지적들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정부 쪽에서도 현재 교육부, 국토부, 중기부가 이제 그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협동으로 사실 대학에서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과기부라거나 또는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따라서는 문광부라거나 굉장히 여러 부처들이 조금 저는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4년제 대학에서 만약에 가능하다라면은 사실 저희가 2년제, 3년제 대학에도 특성화 분야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장점을 가진 학교들이 많거든요. 이들을 포함해서 한번 다룰 수 있도록 공감대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보자라는 거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발표를 하는 것도 이런 공감대 확산이 하나의 어떤 그 롤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특히 대학의 캠퍼스를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마다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이 다르고 대학이 중점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를 활용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만들지만은 그 활용의 방식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대학에 재량권을 부여하자. 즉 대학이 그 캠퍼스를 적어도 학생의 학습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은 그 캠퍼스를 활용에 있어서 대학에 자율성을 주자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히 대학 내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대학이 굉장히 활력 있는 장소지만은 대학가 주변들은 주로 낮은 저층의 식당들이라거나 하숙 뭐 이런 중심으로 많이들 형성되어 있는 노후한 지역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를 대학 캠퍼스 안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주변 지역의 어떤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이름난 어떤 연구 성과를 산업화하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위기술 또는 우리가 적정기술이라고 부르는 분야 또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혁신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는 훨씬 더 많은 대학들이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대학과 주변 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한 접근이겠다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뭐 인력과 연계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이 그림은 전체 지역 시스템이니까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도 대학에서 특성화된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필요한 게 지역 노동시장의 특징이라거나 지역 산업계의 어떤 협업이 필요할 거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 신지구에서 요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달리해보자라는 거고 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결국은 뭐든지 이런 회의들이 대부분 다 가버넌스로 끝이 나던데요. 요즘은 유행처럼 대학 캠퍼스를 첨단 기술 공간으로 조성하려면은 의사결정기구 내 지역과 기업 및 대학의 대표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그 유럽 대학 책회죠. 그게 보고서 어떤 한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작년에 나왔던 OECD 보고서에서 국립대학의 의사결정 그 보드에 어떤 자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분류해 놓은 게 있는데 보시면은 민간, 그 다음에 시민단체, 외국 전문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류를 했는데 한국은 지금 시민단체만 참여가 가능해요. 국민대학의 보드예요.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국가들처럼 여기 뭐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나라를 벤치마킹 할 건 아니니까는 조금 민간 부문이라거나 심지어 필요하다면 외국 전문가까지도 이런 보도에 참여해서 조금 더 기업의 눈높이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연계 방향을 고민해보자 라는 쪽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조금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어서 장우은 박사님께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토론을 해 주시고 또 질문이 있거나 이렇게 하시면 또 다시 두 분의 발표자께 또 말씀을 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장우은 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대 장훈입니다. 홍진기 박사님과 유승환 박사님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경상대의 교육부 지정의 산학협력정책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유승환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캠퍼스 혁신파크 담당하는 교육부 부서인 산학협력정책 일자리과와 저희가 함께 협업을 해서 정책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유수관 박사님께서 2014년도에 검토를 시작하셨다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게 교육부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경제지리학회의 정성훈 교수님과 저희 연구소장님이신 이종우 교수님이 사업화로 이끄는데 저희 연구소가 많이 기여를 했다. 네, 정책 예, 잘 반영 알고 있습니다. 했다는 점에서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저희 이종호 교수님과 제가 산단대교조 관련해서 작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진기 박사님의 발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었습니다. 홍진기 박사님의 발표 가운데서 역시 최근에 또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추이라든지 산단의 유용화를 통한 고용 변화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저희도 같이 통계 자료를 분석한 바가 있는데 역시 산업단지는 여전히 제조혁신, 그다음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터전이지 않냐. 또한 국가 균형 발전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혁신 활성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일환으로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이라든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산단 대개조 계획, 최근에는 스마트 그린 산단까지 굉장히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갖가지 정책들이 발표되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단 대개조 계획이
일명 산단 대개조 계획인데 원래 계획 이름이 산업단지 중심의 지역 일자리 거점 혁신 계획인 것처럼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산업단지를 지역 주도의 혁신, 그다음에 일자리 거점으로 대대적으로 개조하겠다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중추이자 거점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사업이었는데 최근 지역이 5군데 선정이 됐고 이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향후 3년 동안 고용 6만 명을 창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책 재원이 투입되고 그것이 이렇게 6만 명이라는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하기에는 이 사업이 3년이라는 사업 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종 성과로 연결되기에는 좀 짧지 않나, 좀 부족한 기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진기 박사님의 발표에서 뭐 산업단지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첨단 신산업 및 서비스업을 위한 입지 공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경제 서비스화라든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복합화로 산업단지 내의 지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의 입지도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한국판 뉴딜에 관련된 대응을 위해서라도 지식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신산업이 창출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이러한 첨단 신산업 육성과 연관해서 융복합화되는 산업 생태계 재편에 일자리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 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비조업 입지에 관련된 정책 지원,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 제도가 제공되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청년층의 취업이라든지 장기 근속, 업무 의욕 증대를 위해서 산업단지의 일자리 연속성을 위해서 정주 여건 및 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강조를 하셨는데 역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개선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가장 조금 중점적으로 본 것이 고용 창출의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의 역량 강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의 업종 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에 있어서는 업종 전환 지원 센터 구축 사업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산단 입주 기업들이 특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방 연계 관계가 있는 업종으로 사업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필요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 닿았는데 사실 이러한 기존에 있던 사업들에서 이를 산단 입주 기업의 업종 전환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프라가 부족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범적으로 센터 구축도 중요하겠지만 센터가 구축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 그 이전에 이러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막다른 골목에선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업종 전환에 위해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산업단지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청장년의 인적 자원, 청년층의 인력 확보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승환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처럼 대학 캠퍼스에서 기업이 입지할 때 가장 중요한 기대 효과 또는 입지 요인으로 기업들이 학생을 포함한 숙련 인력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활용 가능성을 가장 크게 꼽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대학 캠퍼스를 청년들의 배움터에 그치지 않고 일터, 그다음에 나아가 3터로까지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이 지역 혁신의 성장의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학 캠퍼스 자체가 기업 입주 공간으로서 조성되어서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활용하고 특히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첨단 산업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해서 본 사업을 3개 대학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사업 또한 3년,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유수한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대학 캠퍼스의 혁신 거점화를 위한 제언을 열어주셨는데요. 대학의 위기가 곧 지역의 위기가 되고 있고 각종 혁신 역량이 미흡한 지방, 비수도권에 있어서 대학은 정말 중요한 혁신 주체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을 추구해야 하고 그다음 발표 가운데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대학에 관련된 그런 역량에 대해서 비교해 주신 점이 굉장히 흥미롭고 요 연구를 저희도 조금 활용해서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의 지방 대학에서의 산학협력 역량에 대한 부분도 조금 강조해서 앞으로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저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이 1993년 산학협력법 제정 이후에 굉장히 링크 사업 등을 통해서 산학협력이 발전되고 최근에 패러다임의 변화도 많이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연계해서 각종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학협력까지 최근에 산학협력이 확대되고 있고 이로써 대학의 공대를 포함한 이공계열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예술까지 예체능 계열까지 산학협력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산학협력에 대한 지역에 있는 구성원, 그다음에 대학에 있는 구성원, 산학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과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역에 있는 혁신 주체들의 산학협력에 대한 인식, 공감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인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하고 중앙부처의 공무원들도 산학협력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포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인력 생태계와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의 산업 수급 인력을 분석해서 대학 교육과 그다음에 지역의 졸업생 뿐만 아니라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 인력, 기술 인력, 실무 인력 등등 인력의 수준에 따라서 대학을 특성화하고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재직자 교육, 평생 교육을 포괄하는 지역교육 체계가 이제 구축되는 것이 앞으로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있는 정책연구소다 보니 경상대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학들에서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해서 산학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대학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각각 대학 자체적으로 산학협력 발전 계획을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역의 기업의 관련 관계자분이라든지 지자체분들, 그다음에 출연연의 지역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분들, 그다음 테크노파크라든지 지역에 있는 지원기관 있는 부분들도 직접 대학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계신데 보다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거버넌스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최근에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공사가 착공이 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기업 입주시설, 창업 입주시설, 주거 및 문화시설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여러 산학융합지구라든지 산업단지 캠퍼스 사업, 그다음에 대학에 많이 입지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같은 기존 사업들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이 대학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극복을 하려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와 고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구축한다는 사업에 지금 되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 같아서 그 구축된 시설들을 단지 캠퍼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만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
님들과 함께 공동 연구 개발도 하고 학생들과 현장 실습도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입주를 해서 산학 협력이 보다 고도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승환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기본 방향에서 혁신 생태계와 창업 생태계 허브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방에 있는 이제 지역 대학으로서 볼 때 이 기본 방향의 그림에서 봤을 때 무엇보다도 벤처 투자자라든지 엔젤 네트워크의 참여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굉장히 이런 산학 협력, 실질적인 기업과의 산학 협력을 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이렇게 뭐 지방이라든지 특히 비수도권의 이런 벤처 투자와 관련된 정책적인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정훈 박사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그 두 분 발표자께서 이에 대해서 한 1-2분 정도씩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홍진기 박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박사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하고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센터 구축 사업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지원센터라는 걸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센터 구축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을 좀 구축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간의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서 그들 간의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하는 그런 공통의 고민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를 어쨌든 이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지자체가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통의 어떤 어려움들이 도출이 되고 어느 방향성이 설정이 되면, 물론 그 중간에서 전문가들이 투입되고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논의를 도출하고 아까 제가 발표한 바와 같이 그들을 위한 공동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거기 이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에 필요한 기술 개발 사업과 재직자 교육 지원 사업들이 같이 병행해 들어간다면 저는 뭐 당장 내년에라도 이 사업들을 시행할 수 있고요. 인프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서 산업단지 내 산단 혁신 지원센터가 이미 만들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에 컨텐츠가 없거든요. 그런 시설을 활용한다면 그게 바로 업종 전환을 위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승환 박사님께서. 예, 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2022년까지 3년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3년은 저 건축 사업이고요. 지금 이게 왜 캠퍼스 혁신 파크가 교육부, 중기부, 그다음에 국토부 이렇게 현재는 3개가 묶여 있잖아요. 물론 과기부도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런데 일단 건물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중기부와 교육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는 그들의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시기가 아마 2022년 때부터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22년까지는 건축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자금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죠. 건물이야 뭐 창고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이거를 벤처 캐피탈이라거나 뭐 엔젤 이런 부분을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곳에서 그거를 대학 보고 알아서 해라라는 거는 하지 말라라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이제 그 교육부라거나 이런 쪽에 중기부 같은 또는 여러 다른 곳에다가도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하이 중앙정부가 롤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이 가장 중요하죠. 지역에서 대기업 하나가 막 문 닫는 것보다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대학은요. 대학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입학 정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평생교육에 필요한 인력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어떤 롤을 지역 대학이 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아마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평생교육에서도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스킬을 새로이 습득하고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대학이 어떻게 해줄 건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이 조금 전에 홍 박사님 말씀하신 어떤 업종의 전환이라거나 또는 지역 노동시장의 전환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두 분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제 수도권과 지방이라고 이렇게 비수도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두 분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떤 기업의 입주 공간에 대한 어떤 두 분의 공통적인 어떤 좀 발표 주제에 초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만약에 비수도권 지역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디에 입주를 하기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홍진기 박사님께서는 산업단지를 어떻게 좋게 만들어서 산업단지에 계속 기업들을 오게 하고 거기서 뭔가를 새로운 혁신의 창출을 만들어낼까를 고민하시는 것 같고, 유승환 박사님께서는 산업단지도 있지만 대학이라는 어떤 새로운 공간에서 기업들이 자꾸 오게 해서 거점을 통해서 어떤 지역 발전을 이루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방에선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모든 것들이 약간 좀 쇠퇴하는 와중에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산업단지나 대학이나 아니면 지자체 자체적으로나 아니면 도심의 혁신지구를 다시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공급 측면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좀 지원이 집중되고 이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이제 물론 이런 걸 지원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혹시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대로 뭔가 자꾸 만들고 대학은 대학대로 뭔가 자꾸 만들고, 근데 그것들이 주체를 하는 지자체나 부서, 정부 부서는 또 다 다르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하다 보면 안 그래도 수요가 없는 지방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혹시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두 분 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뭐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정부 부처 간의 이런 것들, 그런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방에서도 몇몇 거점에 뭔가 이 어떤 그 일정 수요 이상의 어떤 그게 되어서 사람들이 저기 사람들이 저렇게 가네? 그럼 나도 가볼까? 나도 가볼까? 해야 한두 군데 성공하면 이런 모델들이 더 성공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좀 더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이제 뭔가 제조업의 서비스화라든지 서비스와 제조의 그 결합이라는 뭐 서비타이제이션 같은 것에도 테리토리얼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영역적인 서비타이제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제조와 뭐 기존의 서비스를 융합한다든지 지식 기반 산업과의 연결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거에도 이제 테리토리얼 같은 어떤 용어가 들어가고 있고, 오늘 여러 다른 발표에도 보면 뭔가 기업가적 리더십이나 이런 것도 보면 플레이스 베이스드한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역량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지리학이나 아니면 관련 그 어떤 연구들에서도 이런 공간이나 지역이나 영역을 기반으로 한 이런 지역 발전 정책이라고 한다면 실제 이런 어떤 비수도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뭐 지방에다 무조건 다 준다고도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곳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나와서 이런 뭐 산업단지나 대학들이 다 융합해서 갈 수 있는지, 굉장히 이상적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그 이제 기관에 있는 연구자분들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노력해서 아이디어를 나누는 그런 장이 더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의 발표와 그 토론 잘 장문 박사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